다음은 벤처 채권 계약, 벤처댓 컨트랙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벤처 캐피탈, 우리가 흔히 아는 벤처 캐피탈 계약은 주로 지분 관련 계약이죠. 에쿼티 컨트랙트입니다. 이에 반해서 벤처 채권, 벤처댓의 경우는 채권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벤처 채권은 투자 단계 사이에 시리즈 A와 시리즈 B 이런 식으로 투자 단계 사이에서 브릿지론, 다리 대출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벤처 창업 기업, 스타트업은 통상 위험 부담의 적극적인 자본 투자, 엔젤 투자나 벤처 캐피탈을 통해 필요 자금을 조달하지만 자본 투자는 후속 투자까지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며 게다가 과도한 자본 투자는 지분 희석을 통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분 투자를 자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잡하고. 그다음에 지분을 많이 받으면 그렇죠. 미래에 받을 캐시플로우를 퍼센트를 늘려주면 제가 가질 퍼센트가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지분 희석이 돼요. 지분 희석이 돼서 경영권이 위협이 되면 경영권이 위협이 되고 지분 희석이 돼서 창업자 등이 가지는 지분이 적어지면 창업자들이 일을 할 인센티브가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경영급을 위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영급 위협할 수 있고 네, 있고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채권 계약이 그래서 대신에 채권 계약이 필요한데 문제는 채권 계약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네, 매출을 통한 현금 창출 능력과 담보 여력이 스타트업은 매우 취약하죠. 그래서 담보를 줄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하고 안정적인 상환 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벤처 창업 기업과의 채권 계약에 매우 소극적으로 나오겠죠. 은행이 벤처 기업에 담보가 부족한 벤처 기업에 게다가 리스크는 큰 벤처 기업에 이렇게 돈을 빌려주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처 채권 계약, 벤처대 계약은 통상 스타트업에 대한 대출은 높은 리스크를 수반하나 투자를 받은 직후 약 4년 동안은 부도율이 낮다는 점에 착안합니다. 당연하죠. 투자를 막 받았으니 회사에 현금이 많겠죠. 그나마 현금이 있어서 투자를 받은 직후에는 당연히 부도율이 낮을 겁니다. 그래서 투자금만으로 부족한 바로 그 부분에 채권 계약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벤처 채권은 벤처 캐피탈 등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그 다음 투자까지 약 3, 4년 이내의 대출을 제공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리스크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벤처 채권 계약은 그래서 사실은 벤처 투자랑 쌍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기업이 실리콘밸리 뱅크, SVB라고 불리는데요. 실리콘밸리 뱅크는 대표적인 벤처 채권 금융 공급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벤처 채권은 벤처 캐피탈 등 자본 투자자가 투자한 스타트업에 대출을 제공하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후속 투자를 상환 지원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받은 회사에 대출을 하고 시리즈 A에 투자를 받은 기업, 캐시가 좀 있는 기업, 투자를 기획한 기업에 부족한 캐시를 대출을 해주고 시리즈 A 다음에 시리즈 B죠. 시리즈 B가 왔을 때 또 캐시가 들어오니까 그때 상환 지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상환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회사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보상, 담보는 없지만 리스크에 대한 보상으로 소액의 워런트를 요구합니다. 그 주식을 이렇게 받는 거죠. 보다 구체적으로 벤처 캐피탈 등 기관 투자자로부터 자본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하고 이후 벤처 캐피탈 등의 후속 투자가 발생하면 해상 후속 투자를 상환 지원으로 하는 대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속 투자를 위한 상환은 벤처 채권의 핵심 요소이므로 연신 심사의 후속 투자 유치 가능성이 심사의 주안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후속 투자를 못 받으면 안 되겠죠. 후속 투자를 받아야 후속 투자에서 들어오는 그 돈으로 채권을 상환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한편 벤처 채권 리스크에 대한 대가로 창업자의 지분 이속을 최소화하는 범위,
희석을 1~2% 내서 소액의 신주 인수권을 취득합니다. 신주 인수권에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모두 기초자산으로 할 수 있고, 상환에 관심이 많은 벤처 채권 공급자들은 대개 우선주를 취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선주가 채권하고 좀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벤처 채권은 워런트를 붙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벤처 채권은 일반 운전자금 대출보다 자금 조달 운영에 비하여 유연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분 투자와 비교해서는 지분 희석이다가 창업자와 투자자에겐 유리한 감이 있고요. 당연히 지분 희석이 심하게 될 경우 창업자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경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을 상환할 요인도 적어지겠죠. 그래서 지분 희석을 많이 요구할수록 오히려 상환 확률이 작아진다는 역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벤처 채권을 지분 투자가 가진 지분 이삭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벤처 채권이 그래서 신주 인수권 워런트를 강하게 요구하면 지분 이삭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애당초 벤처 채권의 취지에 어긋나는 게 되겠습니다. 한편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본 투자는 후속 투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벤처 채권을 이용할 경우 그 전에 추가 자금 확보가 가능해서 스타트업의 캐시 런웨이라고 하는데 보유 현금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장해 주면서 다음 투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벤처 채권은 벤처 투자를 받은 직후가 스타트업의 부실 가능성이 가장 낮은 시기이고 여신 심사할 때 벤처 캐피탈의 실사 듀딜리전스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 투자하고 벤처 대 투자하고 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벤처 캐피탈 들어가는 거 보고 투자를 받으면 그게 일종의 시그널링이 되겠죠. 투자를 받으면 투자를 받았으니 대출도 해줘도 되겠네. 더 위험한 투자를 받았으니 대출도 해줘도 되겠네. 그리고 투자할 때 더 위험한 투자할 때 그 의사결정 자료, 듀딜리전스 자료를 보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스타트업은 투자를 받는 시점이 통상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시점으로서 이 시기에 보다 저리로 자금이 조달 가능하고 각종 행정 및 거래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요. 지분 투자로부터 발생한 행정 및 거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실제로 벤처 채권은 그래서 벤처 캐피탈의 지분 투자와 같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 계획을 생각해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얼른 떠오르죠. 네, 벤처 채권의 문제점도 내재적인 리스크가 좀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읽어드린 걸 보면 좀 짐작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벤처 채권은 벤처 시장의 전반적인 사이클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벤처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타이트해질 경우 덩달아 스타트업이 벤처 채권과 이제 동반부실 가능성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투자를 받아야 상환이 되는데 이 시장 상황에 그래서 이제 투자 시장, 벤처 시장에 캐피탈 마켓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실례로 80년대 후반부터 벤처 채권 취급 금융기관들이 급증하였는데 그렇죠. 90년대 말 닷큰 버블로 다수가 부실화되고 파산하기도 했고 이때 이제 벤처 채권도 많이 부실화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벤처 채권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채권이 레버리지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렇죠? 그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트업에서 이제 원리 상환에 대한 현금 부담이 가중되고 그러다 보면 후속 투자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벤처 채권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투자한 돈이 회사 밸류업에 쓰이지 않고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이 이전 채권자한테 다 빠져나가면 여러분 그 회사에 투자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벤처 채권이 너무 많으면 후속 투자가 당연히 안 들어오겠죠. 후속 투자자들이 내가 투자하는데 그 돈이 채권자 호주머니로 가버리면 회사 밸류업해서 저한테 투자 수익을 높여야 되는데 채권자 호주머니로 가버리면 그걸 매우 싫어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속 투자가 안 들어올.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처 채권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고 적당한 수준에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벤처 채권의 레버리지는 가장 최근 투자받은 지분 금액의 20~30%를 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고 매월 올리건 상환 규모가 영업이익의 4분의 1을 넘지 않을 걸 권장하고 있다. 결국 벤처 채권을 너무 안 쓰면
그렇죠. 벤처 채권을 너무 안 쓰면 투자 받은 걸로 하면 현금이 부족해서 회사가 투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회사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회사가 밸류업이 잘 안 될 거고 벤처 채권을 너무 많이 쓰면 후속 투자가 또 안 들어와서 밸류업이 안 될 거고요. 그러니 벤처 채권을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으로 쓰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적정한 캐피탈 스트럭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벤처 채권은 흔히 말하면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데요. 데스밸리를 극복하는 데 매우 유용한 계약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데스밸리는 이제 벤처 캐피탈, 벤처 산업의 매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데스밸리란 죽음의 계곡이란 벤처 창업 기업이 3년에서 7년 차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이제 매출 부진과 투자 금액 고개일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물론 파산 등의 성장 정체기는 물론 파산 등의 위기를 겪게 되는 현상을 말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의 스타트업의 사춘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기간에 데스밸리의 무려 70% 기업이 사실이 데스밸리를 넘지 못하고 사라진다고 하며 한국의 우리나라의 데스밸리 생존율도 OECD 17개 주요 회원국 중에서 무려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데스밸리를 왜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느냐. 그렇죠. 주로 비즈니스 모델 한계로 금융위기를 겪게 된다. 그렇죠. 이 데스밸리를 넘으려면 해외 진출이나 새로운 투자를 위기를 탈피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를 넘을 수 있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이 필요하겠습니다. 벤처 캐피탈에게 새로운 지분 투자를 받을 경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분 희색이 심해져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기업가가 더욱더 일을 열심히 할 요인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죽음의 계곡에서 생존을 하려면 기업 경영자의 리더십이 치명적으로 중요한데 이때 열심히 일할 유인 구조를 못할 망정 그렇죠. 새 지분 투자를 받아가지고 희석이 되면 일을 열심히 안 해서 더 이제 회사가 살기 힘들어지겠죠. 유인 구조를 늘리지 못하면 감소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데스밸리에서는 죽음의 계곡에서는 매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죠. 이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지분 투자를 받기는 매우 힘들고 기업 측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매우 커집니다. 여러분 패킹 오더 하이파서스에서 자본 조달 순위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이렇게 기업가의 유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불확실성 해결에 적합한 금융을 재결해야 되고 채권 계약이 이에 적합한데 채권은 그래 대출은 담보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특별한 자산이 없는 벤처 창업 기업은 지적 자산이나 미래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래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 이게 신주 인수권이 되고 워런트가 되는 거죠. 요약하자면 이제 죽음의 계곡을 탈피하기 위한 적합한 금융으로는 지적 자산을 담보로 하거나 신주인 수권이 포함된 벤처 채권이 유용한 금융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자본 조달 순위 이론 패킹 오더 하이파서시스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이 이제 금융하는 분들은 매우 중요하게 알 필요가 있는 이론입니다. 네. 패킹 오더 하이파서시스는 뭐냐면 이제 회사가 불확실한 투자를 할 때 보통 불확실한 투자를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자본 조달할 때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불확실한 투자를 할 때, 즉 죽음의 계곡 상황에서 이런 불확실하고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투자를 할 때 회사 내에 현금이 있으면 그걸 제일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할 수 있으면 대출을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그렇죠. 마지막 단계에서 투자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겁니다. 친구가 와요. 여러분 중에 친구가 와서 네, 나한테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있으니 투자 좀 하라고. 그래서 미래의 수익이 발생하면 50대 50으로 나누자. 과연 친구가 그렇게 다가오면 투자하라고 이렇게 나누면 그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일까? 그렇죠?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좋은 거면 자기 혼자 하지. 왜 50%나 나누겠습니까? 정말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투자를 하지 말고 50대 50으로 나누지 말고 1억 빌려줘. 매년 10%씩 이자를 줄게. 이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회사가 정말 잘 될 가능성이 많으면 당연히 1억 원 빌려서 1억 원 갖고 매년 10%만 내면 되잖아요. 근데 회사가 1억 투자받아서 100억짜리 회사가 되면 50억을 떼어줘야 되는데 정말 매력적인 투자는 지분 투자를 받을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최근에 코스닥 상장을 해서 큰 돈을 번 분이 있어요. 그분도 이렇게 어려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본 조달하기 힘들고 돈 조달하기 힘들다 막 저한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네,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내가 투자하겠다고. 네, 회사에 내가 투자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싫다고 그랬어요. 네. 돈이 없다고 하는데 저한테 투자받기 싫대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이분은 틀림없이 좋은 사업을 가지고 있을 거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그분은 뭐냐면 자기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리면 빌렸지 투자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투자를 받으면 미래 캐시플로우 나오니까. 결국 자기 누님한테, 자기 가족한테 돈을 빌려서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분은 사실 대출도 싫은 거예요. 대출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금 사실 가족 돈도 자기 돈하고 제일 가까운 거잖아요. 자기 돈으로 깔끔하게 하고 네, 그렇게 투자하는 게 좋지. 남한테 대출을 받으면 만에 하나 회사가 불확실성이 되면 끼어들어서 지분으로 요구할 수도 있고 조건이 많이 듣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마저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있으면 일단 자기 돈부터 그렇죠? 카드 빚을 내서라도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매력적인 사업이 있으면. 카드 빚을 내고 가족 돈 끌어쓰고요. 그게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이면 그때 이제 은행 빚 끌어쓰고요. 망하면 회사가 넘어가죠, 은행에. 네. 가족들한테 돈을 빌리면 넘어가도 가족들한테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정말 매력적인 기업은 내 돈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마이너스 통장, 카드 빚해서 내 돈으로 정말 좋은 투자면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살짝 그보다 떨어지는 투자 기회면 은행에서 대출 받고 그다음에 성공할지 안 할지 애매해서 애매한 그런 사업은 리스크 쉐어링을 하겠죠. 좋은 말로 리스크 쉐어링. 예, 그래서 투자를 받겠죠. 성공하면 나눠가지자. 이게 바로 자본 조달 순위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좋은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투자 좀 해주세요라면 찾아오면 이미 저 사업은 좋은 사업이 아닌가 보다.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사업이 아니니까 나하고 프로핏 쉐어링 지분 투자를 받으라고 하겠지. 그런 거죠. 그다음에 굳이 자기 돈으로 투자하겠다고 해서 정말 좋은 사업인가 보다 생각하고 은행 대출을 받으러 오면 사람들이 저건 이제 지분 투자보다 좀 더 좋은 아이디어겠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아니까 지분 투자를 받으면 굉장히 조건이 안 좋아지고 그렇죠? 얼마나 안 좋은 프로젝트는 지분 투자를 받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지분 투자를 받으러 올수록 조건이 안 좋아지는 거고 대선 상대적으로 좋고 그다음에 자기 자본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균형에서 보면 정말 좋은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일단은 자기 돈으로 하고 가족 돈으로 하고 그다음에 은행 대수로 하고 마지막에는 지분 투자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의 계곡 상황에도 똑같아요. 죽음의 계곡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큰데 이렇게 죽음의 계곡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 받으러 찾아다니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불확실성이 큰데 굳이 여기서 지분 투자를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프로젝트가 비전이 없으면 지분 투자를 받을까라고 생각해서 조건이 매우 안 좋을 거예요. 매우 안 좋은 조건으로 또 투자를 받으면 CEO도 열심히 일 안 하겠죠. 그러면 죽음의 계곡을 더 못 넘어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적합한 계약은 사실 벤처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출 계약이 될 수 있는 거죠. 자기 돈이 이 정도 이제 데스밸리 3년 7년 차에 적어도 어차피 자기 돈으로 안 되니까 그럼 이제 대출 계약인데 대출 계약할 때 담보가 없으니까 인텐저블 담보 없이 대출 받아야 되는데 이때 제공할 수 없는 게 담보가 없을 때 어떻게 대출을 받느냐 회사가 지적 자산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제공하거나 아니면 담보가 없으면 미래에 발생할 현금을 끌어다가 그걸 담보처럼 하는 거죠. 미래에 발생할 현금을 끌어오는 게 바로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을 끌어오는 게 바로 미래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 바로 그 지분을 인수하는 권리고 그게 신주 인수권, 워런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벤처 대시란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벤처 채권의 주요 조건을 보면 여기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는 벤처 채권의 주요 조건인데요. 대출 금액은 평상 이제 2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정도 된다. 이제 은행은 200만 달러 들고 벤처 채권은 보통 300만 달러 이상이다. 그런 거죠. 또는 가장 최근에 투자받은 지분 투자 금액의 30에서 50% 정도를 대출하는 경향이 있다. 대출 기간은 통상 3, 4년 텀론이고요. 한도성 대출은 통상 크레딧 라인을 대출하는 경우는 그렇죠. 마이너스 통장처럼 하는 경우는 통상 1년이다. 그리고 통상 3, 4년 텀론이 되는 경우는 왜냐하면 시리즈 간의 투자가 통상 3, 4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출 기간과 상환 기간으로 보통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개월을 두고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네, 6개월 내에 할 수 있는 거고 6개월 정도의 돈을 6개월에 걸쳐서 돈을 빌리고 상환은 36개월 것에 해서 대출 기간은 보통 42개월 정도 되는 게 벤처 대출의 주요 조건이 되겠습니다. 금리는 이제 뭐 이건 정말 다양하겠죠. 근데 미국에 비해서 데이터를 보면 통상 5에서 15%라고 하고 은행은 이제 대출 은행이 할 경우에 대출 기준금리가 0에서 5% 최종금리가 5에서 8%가 정도 되고 대출 벤처 채권의 경우엔 대출 기준금리에 5에서 9% 가상금리가 붙어서 네, 이렇게 되면 최종금리는 9에서 15%가 된다. 그다음에 대출 금리 외에 이제 수수료가 좀 주죠. 퍼슬러스 피가 있고 백엔드 피가 있고 프리페이먼트 피 등 이제 대출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퍼슬러스 피는 뭐냐면 계약 완료 시 또는 인출 시점에 부과하는 걸로 1, 2% 빼고 준다. 그렇죠?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많이 주는 거. 백엔드 피는 상환 시점에 네. 그러니까 퍼슬러스 피는 이제 돈을 나갈 때 이렇게 주는 거고 백엔드 피는 이제 상환할 때 붙여서 하는 거고 프리페이먼트 피는 이제 회사가 잘 되면 돈을 미리 갚을 수가 있는데 돈을 미리 갚으려면 그렇죠. 미래에 받을 이자에 대해서 좀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조기 상환 수수료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대출 기간 경과별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워런트, 신주 인수권이 있는데요. 신주 인수권은 통상 대출 금액의 4에서 15%다. 은행의 경우 대출 금액의 4에서 5%고 벤처 채권은 대출 금액의 8에서 15%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 금액은 통상 7에서 10년이고요. 행사 가격은 가장 최근 투자받은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투자받은 주식 가격 기준으로 이제 행사 가격 워런트가 결국 콜옵션이니까요. 콜옵션의 행사 가격은 가장 최근 투자받은 가격으로 하고 대상 주식은 보통 이제 보통주나 우선주가 된다. 그래서 가장 최근 투자받은 주식 가격에 보통주나 우선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상환 방식은 원금은 분할 상환 방식이 일반적이고 초기에 이제 그레이스 피리어드 거치 기간이라는 걸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그다음에 거치 기간은 보통 3에서 12개월로 6개월이 가장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담보는 대출 계약 불이행 시 채무자가 소유한 모든 자산에 대해 채권자가 포괄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제 블랭킷 레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포함하게 되고요. 담보는 네. 모든 뭐 이게 채권이니까 당연하겠죠. 스타트업이 보유한 지적 자산 IP를 포함할지 여부를 계약서에서 보통 정하고 보통은 다른 누구에게도 IP를 제공할 수 없다는 조항, 네거티브 플레지한 IP가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망했을 때 어차피 자산에 대한 권리는 채권자에게 가져가는데 그걸 담보로 해서 딴 데서 대출받으면 문제가 되겠죠. 네, 특약, 커피넌트는 이제 재무적 특약과 비재무적 특약으로 구분된다. 매출 활동이 가변적인 스타트업의 속성상 스타트업 매출 활동의 불확실성이 매우 클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활동을 컨틴전트로 해서 조건으로 해서 특약을 하는 것은 매우 드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벤처 채권에 비해 은행은 이제 상세한 재무적 특약을 부과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제 은행의 경우에는 스타트업의 주된 주거래 은행, 네, 프라이머리 캐시 매니지먼트 뱅크 지위를 요구하게 됩니다. 네, 우리 은행을 통해서 주된 거래를 하라는 이제 조건을 가지고 주거래 은행을 우리로 해라 하고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간다. 경우가 당연히 많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일종의 모니터링도 되고요. 만기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리파이낸싱 또는 리스케줄링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리스케줄링은 네, 리스케줄링. 네, 특히 리스케줄링은 이것도 철자가 틀렸네요. 리스케줄링. 네, 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벤처 캐피탈과의 협상을 통해서 결정한다가 되겠습니다. 네.